오늘은 성인지와 관련된 이제 강의를 하기로 한 이승기 변호사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강의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강의는 처음 만나는 성인지의 감수성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할 거고요. 성인지가 무엇인지부터 해서 우리가 성인지가 가장 문제되는 이제 성폭력과 관련된 각종 법률, 사건 등을 오늘 저와 함께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이승기 변호사고요. 현재 인천지방법원 앞에 있는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고요. 제가 인천이 고향이에요. 인천에서 태어나서 초중 고등학교까지 인천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천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그 외에 이제는 뭐 원래 삼성에서 한 3년 있었고요. 로펌에서 한 5년 있었고요. 현재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고문변호사로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는 교통방송하고 경인방송에서 이제 꾸준히 이제는 방송활동하고 있고요. 특히 매일 아침 7시에는 교통방송에서 시사평론 코너를 진행하고 있어요. 자, 많은 청취도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는 뭐 커피에 반하다라든지 경기일보 등의 이제 고문변호사를 하고 있고요. 요건과 관련돼서는 제가 인천교육청 성인지 개선팀 자문위원이고요. 또 보건위원회 자문위원 등등을 하고 있으니까 요건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뭐 나중이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얼마든지 뭐 이메일이든 뭐든 물어봐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과연 이제는 성인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사건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 곰탕집 성추행 사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 많이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됐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내용은 뭐냐면요, 한 남자분이 이제 모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곰탕집에서. 그런데 그 남자분이 이제는 엉덩이를 만졌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종업원의 엉덩이. 자, 엉덩이를 만졌다. 이거는요, 추행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 남성은요, 나는 만진 적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가게다 보니까 안에는 CCTV가 있었어요. 그런데 CCTV에 찍힌 내용을 보면은 만지는 장면은 찍히지가 않았어요. 만약에 만지는 그 장면이 찍혔거나 아니면 그 장면을 딱 봤는데 만지지 않았거나 CCTV가 딱 그 장면을 찍어서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이런 논란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필이면 딱 그 부분이 뭐 잘린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에 가려서 딱 그 부분만 보이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재판을 했는데요. 이 남성은요, 억울함을 계속 토로했어요. 재판에서도 무죄 주장을 했고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요. 징역 6개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뭐가 됐냐면요, 이 남성의 부인이요, 글을 올렸어요.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당시 촬영된 이제 CCTV 영상도 같이 올렸는데 이제는 여론에서 이제 불이 확 붙은 거예요. 뭐죠? CCTV 상에 보면은 만졌다는 증거 자체가 없고, 그리고 앞뒤 맥락을 보면은 만지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말이 있으면서 이거 과연 제대로 판결한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요, 징역 6월이 판결이 됐고요. 항소심에 가서는 이제 집행유예로 이제는 나왔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진실 여부를 말하진 않을게요. 왜냐하면요, 이미 진실 여부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거예요. 법원에서는 강제추행 사실이 있었다. 한마디로 유죄라는 입장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은 저는 존중해요. 하지만 하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 이 형량이에요. 왜냐면요, 이 남성은요, 전과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래요. 전과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뭐 가족도 있고 주거지도 명확하대요. 그리고 직업도 확실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성추행이, 물론 피해자한테는 끔찍한 고통이겠지만요, 이 정도 수위의 성추행에 대해서는요, 보통 초범의 경우에는요, 벌금형 또는 아무리 높아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게 일반적인 양형이지, 이 초범한테 실형을 선고한다?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래서요, 법조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형량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항소심에서 이 사건,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로 이제는 감형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저는요, 양형에 대해서는요, 기존의 기준을 가지고 저는 이제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이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냐 안 벌어졌냐, 한마디로 유무죄 여부에 대해서는요, 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어떤 사안을 볼 때요,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보통 해요. 맞아요. 저도요, 처음에 변호사를 할 때는요, 많이 좀 이렇게 마음속이 많이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 뭐 끔찍한 사건을 다루고 말고 이런 개념도 있지만요, 다른 것보다도요, 인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요, 제 앞에서 정말 억울하다, 난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사람들이요, 막상 재판에 들어가서 수사기록, 그러니까 수사기록은 수사기관이 각종 목격자나 CCTV나 피해자나 각종 진술을 다 모아놓은 기록이에요. 수사기록을 보면요, 이 사람의 말이 거짓말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말해놓곤 하지 않았대. 녹취록이 있는데. 그럼 녹취록을 보고 뒤늦게서야 이런 말을 했나봐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많이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연차가 쌓이고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사람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은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다만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거는 크게 얘기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거는 작게 얘기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 본능에 충실하다 보니까 우리는요, 그게 거짓말로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어떤 사람이 저와 상담을 한다. 그러면요, 제가 알아요. 꼬치꼬치 일정 부분을 물으면요, 스스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을 왜 내가 안 했을까요? 그러면은 그분이 말해요. 네, 그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라고. 그럼 저는 말해요. 그게 중요한 거였다고. 맞아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저는요, 이 가해자인 남성분도 피해자인 여성분도 저는 거짓말을 했다고 보지 않아요. 다만 각자의 기준에 따라 자기한테 유리한 거를 크게 얘기했던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한쪽의 얘기를 듣고 어떤 사안을 판단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피해자의 말만 듣고 가해자를 낙인 찍는 것도 위험한 거고요. 또 가해자의 말만 믿고 가해자 억울하겠다,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요, 누군가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최종 권한은 사법부가 가지고 있어요. 사법부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사법부는요, 양측의 얘기를 다 듣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쪽의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의 얘기를 법정에서 다 듣고 기록으로 다 듣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 판단에 대해서 한쪽 얘기만 듣거나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부정확한 정보, 극히 일부의 정보, 맞잖아요. 언론이 모든 내용을 다루진 않잖아요. 그 정보만 가지고 사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거는 대단히 위험한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요, 어떤 사안을 볼 때 언론에 나와 있는 단편적인 정보를 토대로 판단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의 일방적인 얘기를 근거로 판단하거나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요. 최대한 양쪽 얘기를 중립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관이 어디다? 바로 법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자, 이 사안은요,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이 사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라고요? 항상 어떤 사안을 볼 때는요, 균형 잡힌 시선을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양측의 얘기를 날 것 그대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사건 한번 볼게요. 이 사건은요, 지하철 성추행 조작 논란이라는 건데요. 이 사건은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이에요. 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성추행으로 구속되어 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요, 이거 여기서는 이제 5만 명, 6만 명이죠.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동의수가 늘었어요. 그런데요, 이 내용을 보면요, 정말 이 내용 지금도 유튜브에 일부 남아 있거든요. 보시면요, 정말 이 글을 올린 사람은요, 물론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올렸겠죠. 그 형이 올린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영상을 잘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거의 뭐 수사물 혹은 다큐멘터리물처럼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이 뭐냐면요. 자, 지하철 성추행인데요. 자, 이 동생이요, 지하철을 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게 촬영이 됐는데 어떻게 촬영이 됐냐면은 보통 이제는 지하철에 가면요, 지하철에 경찰들이 이렇게 사복을 입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왜요? 성추행범을 잡기 위해. 경찰이요, 아무나 이렇게 성추행범으로 지목을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의 오랜 감이 있잖아요. 그 감을 토대로 몇몇 이제는 수상한 행동을
토대로 이제 성추행범으로 이제는 판단을 해서 이제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지하철이 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지하철이 오는데 왜 빨리 안 타요? 그 말은 뭐죠? 바로 범죄 대상을 물색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하철을 계속 보내면서 범죄 대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제서야 그 사람의 뒤를 따라 지하철을 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역시도 뭐예요? 범죄 대상을 물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하철을 타면요. 누구든 지하철에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진 않아요. 보통 그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다음 정거장, 다다음 정거장 내가 내릴 때 되면은 좀 더 출입구에 가까운 데로 옮기기 위해서 이제 이동하는 그 정도인데요. 지하철 안에서 자꾸 여 사람 뒤, 저 사람 뒤, 저 사람 뒤 옮겨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도 뭔가 수상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런 수상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있으면은 경찰이 이제는 그 뒤에 이제는 따라 붙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은요, 보통요, 이제는 캠을 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현장도 촬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요, 바로 현장에 촬영된 그 영상을 토대로 이 형이 영상물을 만든 거예요. 자, 그 영상을 보면요, 딱 이런 말을 해요. 동생이 있다. 참고로 동생은요, 건강이 좋지 않대요. 그리고 동생 주위에 앞에 여성이 있고 그 주변에는 경찰이 에워싸고 있다는 거예요. 동생은 이 여성과 닿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경찰 1번이 민다. 2번이 또 민다. 그러면서 동생이 손이 닿았다. 그리고 그걸 증거로 해서 내 동생을 성추행범으로 만든 거다. 라는 영상을 올린 거예요. 당시 진짜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날것 그대로의 영상을요. 막 그림까지 막 넣어가면서 자, 첫 번째 경찰이 밉니다. 두 번째로 경찰이 밀죠. 자, 이 부분을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설명까지 곁들여가면서 넣으니까 거의 이거는요. 다큐멘터리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비수작 같은 다큐멘터리, 시사 고발물이란 말이에요. 정말 그 영상만 보면요. 경찰 몇 명이 한 사람을 일부러 밀어서 신체를 닿게 해서 성추행범으로 몰은 그런 걸로밖에 안 보여요. 이 영상이 올라왔으니 국민들은 분노했고요. 실제로 이 영상을 보고 갖가지 신문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당시에 이 동생은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국민 여론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 뭐냐면요. 이분이 알고 보니까 지하철 성추행 동종전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요. 심지어는 법원에 출석해서요. 자신의 잘못을 다 자백을 했대요. 자기가 만지고 왔다고. 뭐예요? 새로운 사정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불붙는 지지 여론이 한순간 돌아서 버렸어요. 기존에는 이분 되게 억울하겠다. 경찰 나쁘다 했던 사람들이 동종전과가 있다. 그리고 법원에서 모든 범죄를 자백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뭐예요? 실제로는 성추행을 했다. 올린 이 국민청원의 글은 허위다. 혹은 허위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뭐라고요? 아무래도 가족이니까 가족에게 유리한 측면을 부각한 거다. 라고 하면서 비판을 받게 된 거예요. 맞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사안을 보면 알 수 있죠? 뭐예요? 우리는요. 어떠한 한쪽의 의견 혹은 언론에서 다뤄진 단편적인 정보를 근거로 사건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양측의 의견을 봐야 돼요. 참 이 사안도 이 여론이 한순간 바뀌는 거 정말 한순간이었어요. 어쩌면 처음에 이 남성을 지지했던 여론도요. 단편적인 정보, 그것도 가해자 측에서 만들어진 단편적인 정보 영상을 토대로 판단한 걸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균형적인 정보가 들어오니까 뭐예요? 중립적인 관점에서 판단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안을 토대로 또 한 번 강조하지만요. 우리가 어떤 사건 혹은 그게 내가 연루된 사건이면 더더욱 그래요. 다른 사람이 연루된 사건에서도 이렇게 때로는 단편적인 정보를 근거로 그릇된 판단을 낼 수가 있는데 한 명, 내가 연루된 사건, 내 친구, 내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라면요. 더 색안경을 끼고 사건을 볼 수 있어요. 더 나한테 유리하게, 내 가족, 내 친구한테 유리하게 사건을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사안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균형 잡힌 시선이 필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죠?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을 꼭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 사안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균형 잡힌 시선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 성인지 감수성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과거와는 틀려요. 과거에는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도 없었지만요, 실제로요, 성에 대한 차별 혹은 성에 대한 폭력이 매우 많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요, 지금은 당연하지 않은 일이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요, 한 2,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TV에서 나오는 드라마, 영화에서 미스 김, 미스터 김이라는 용어 흔하게 나왔고요. 드라마 안에서도 결혼했네 안 했네, 결혼 언제 하네, 남자친구랑 어디까지 갔네, 여자친구 어디, 이런 말이 드라마 안에서 그냥 각본으로 나왔던 시대가 있어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폭력의 시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는요, 내가 어느 주변의 누군가한테 성적으로 뭔가 불쾌한 일을 당했다면 그게 성폭력이 아닐지라도 성희롱적인 발언을 당했다 할지라도 과거에는 그거에 대해서 침묵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상당히 많았어요. 나에 대해서 대단히 성적인 질문을 해도 과거에는 이게 뭘 문제가 돼? 질문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질문을 받는 사람도 그러는 경우도 있었고요. 때로는 질문 받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 할지라도 이런 걸로 문제 삼는 건 아니지 라고 스스로 그냥 이거 괜찮을 거야 라고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요, 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요, 가해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도 조심하지만요, 또 피해자인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있어요. 또 하나 달라진 거는요, 바로 성과 관련된 문제에서는요, 남녀노소가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게 성 문제 혹은 성범죄에 대해서, 그게 성희롱까지 다 포함시킬게요. 이런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점점 엄격해지고 있잖아요. 엄격해지고 있으니까 일부 남성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야, 이거 남성은 다 잠재적 가해자고 잠재적 범죄자고 여자는 다 피해자고, 야, 이거 여자만 살기 좋은 세상이고 남자는 살기가 너무 힘든 세상, 나 이거 이제 무서워서 어디 길을 다니겠냐, 누구랑 얘기를 하겠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일부 있어요. 대다수는 아니에요. 일부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그분들이 하나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사회에서 대단히 엄격하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엄격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성과 관련된 문제를 엄격하게 봄으로써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바라봄으로써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집단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 혜택을 보는 집단은 아마 이런 집단일 거예요. 내가 성폭력 또는 성희롱과 같은 성적 피해를 입어도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어쩌면 지금 이 사회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과거에 내가 성적 피해를 입어도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남성들이에요. 남성들이에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요, 남성들은요, 예를 들어 여성이 와서 엉덩이를 만져요? 나 성추행 당했네. 그러면요, 주변에서 이런 말 했어요. 야, 그게 무슨 성추행이야? 남자한테 무슨 성추행이야?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몰지각한 사람은요, 어떤 말까지 했어요? 야, 여자가 만져주면 고마워해야지. 그걸 왜 문제 삼아?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성들은요, 성희롱 당해요. 성추행 당해요. 성적으로 막 성적인 농담을 상사가 해도 남자는 뭐 이런 거 넘어가야 되는 거야 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오히려 남성 피해자들이 더 숨어 있었어요. 생각해보면은.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변하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이젠 남성들도요, 나 그 말 들으니 기분 나빠요. 나 그 말 듣고 수치스러웠어요. 불쾌했어요. 왜 제 엉덩이 만져요? 남성 피해자들이 이제는 음지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숨어있던 남성 피해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지금 이 사회, 소위 성과 관련돼서는 엄격해진 이 사회가 옴으로써 가장 큰 혜택을 본 거는 역설적이게도 남성이에요. 지금은요, 남성이 자신의 성적 피해 사실을 알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남자가 그런 거 갖고 그래, 이러는 사람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야만인이죠. 야만인. 문명사회에 살고 있는 게 아니죠. 맞아요. 지금은요, 자, 오해를 꼭 풀어야 돼요. 자, 성적으로 엄격하고 성범죄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지 않는 엄격한 사회가 됨으로써 여자만 좋은 세상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동안 숨어있던
피해를 입어도 침묵해야 했던 남성들이 이제는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거는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남성들한테 더 좋은 세상이 온 거라는 거예요. 물론 여성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한테 좋은 세상이 온 거라는 거예요. 그 오해는 꼭 푸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요, 당당하게 신고하셔야 돼요. 당당하게. 왜 당당하게 신고하셨냐? 당당하게란 말은요, 피해자한테는 잘못이 없다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왜요? 피해자는 잘못이 없어요. 내가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내가 왜 가해자를 피해 다녀야 돼요? 왜 피해자가 힘들어야 돼요? 왜 피해자가 우울해야 돼요? 피해자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더 이상 성적 피해를 호소하는 그런 피해자에 대해서 그 누구도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아요. 우리 사회는 그 정도로 발전을 했고요. 그 정도로 문명화가 됐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신고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라는 말 앞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반드시라는 말도 넣어야 돼요. 반드시 신고하라는 말도 꼭 들어가야 돼요. 왜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지는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미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미투가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은 대단히 많거든요. 정말 미투가 끼친 영향은 어쩌면 미투라는 단어로 인해 대한민국의 우리 성인지 감수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아니, 두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미투가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짤막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우리 사회에서 미투의 영향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요, 미투는요, 하나의 이제는 운동이 돼버려요. 흐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미투가 생김으로써 각종 분야에서 이제는 그동안 숨어있던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가해자들의 범죄 행위가 드러났고요. 자,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분은요, 빌 코스비라는 분이에요. 뭐죠? 헐리우드,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흑인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이에요. 과거 이제는 한 90년대 초인가요? 그 TV에서 우리나라 그 미국 드라마 중에 코스비 가족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반영이 됐고요. 거기서 인자한 미국의 아버지상을 연기한 배우고요. 아마 가장 성공한 미국 배우 중에 한 명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 자, 미투가 이분을 향해 터졌어요. 그런데요, 뉴욕 매거진이라는 이 잡지를 보면요, 이 여성들이 다 코스비한테 성폭력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용기를 내서 이 잡지의 모델로 다 얼굴을 내민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의자가 하나 있어요. 마지막 의자. 이 의자는 바로 용기를 내서 또 누군가 나서라고 이 의자를 비워뒀다는 거예요. 또 피해자가 이 사람들을 보고 용기를 내서 나타난다면 또 이 의자는 채워질 거예요. 바로 빌 코스비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낸 미투를 상징하는 하나의 잡지 표지예요. 맞아요. 미투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이 잡지의 내용이 없었다 그러면 아마 이 의자는 누구도 앉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서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흑인 배우의 추악한 행태를 폭로했기 때문에, 미투했기 때문에 마지막 자리를 비워두고 또 다른 피해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쩌면 이 현상, 이 운동이 미국 사회에 던져준 파급력은 어마어마한 거고요. 이거는 멀리 우리나라에 던져준 효과도 커요. 이 미투는요, 단순히 경제, 사회, 정치 모든 분야뿐만이 아니라 각가지 스포츠부터 해서 아주 세부적인 분야, 학교까지 다 퍼졌어요. 자, 사회 전반에 확산된 밀도인데요. 실제로 한 서울에 있는 한 여자고등학교에서는요, 학생을 불러내서 안마를 강요했대요. 안마를 해달라고. 맞아요. 저도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를 다닐 때 생각하면요, 교실 안에서 담배 피는 선생님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교실 안에서 술 마시고 오셔갖고 약간 주무시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수업을 꼭 안 하고 막 이렇게 자율학습 시키고 이러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요, 안마를 시키는 선생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와서 어깨 좀 주물러 봐라. 근데 그때는 그게 문제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시대는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맞아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 행위까지 지금 와갖고 그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왜요? 또 우리 사회가 문명화가 되면서 과거에는 그냥
우리나라가 그럴 수 있다는 게 지금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과거를 탓하고 싶진 않아요. 중요한 건 뭐죠? 바로 현재, 지금 현재 과거의 그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꿀 수 있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안마를 강요했대요. 그리고 인천에서도요. 춥게 입으면 임신을 못한다 라는 말을 하는 선생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은근슬쩍 학생들의 뭐 허벅지를 만진 이런 교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한 학교에서는 유리에다가 미투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제 피해 사실을 학생들이 공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것은 또 예술계에도 퍼졌어요. 인권을 유림하며 만들어진 가해자들의 작품은 예술이 아니다. 그래서 예술계에서 또 미투가 또 미투 운동이 또 확산이 됐고요. 또 체육계에서도 많이 퍼졌어요. 대표적인 게 이 심석희 선수, 조재범 코치, 고건이 이제는 여기 커졌고요. 또 예술계에서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그 연희극단패에서 일어난 또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거는 다음 걸 한번 볼게요. 그럼 미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설은 제가 한 3년 전에 모 신문사에 기고한 사설인데요. 이 제목을 한번 보면요. 이제 미투가 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게 왜 중요한지 미투 운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사설의 제목을 한번 볼게요. 일상 속 미투 운동 그 거대한 파도를 기대하며 라는 제목으로 제가 사설을 썼어요. 이 제목만 보면 어때요? 맞아요. 저는요,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저는 미투를 왜 지지할까요? 바로 미투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필요한지는 제가 칠판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요, 미투라는 거는요, 우리가 최근에 미투 운동에서 보통 문제가 되는 범죄를 뭐라 그러죠? 미투는요, 보통 권력형 성폭력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사회에서 이슈가 된 미투를 보면요, 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소위 성과 관련된 이제 그릇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치인, 경제인, 사회인, 학교의 경우에는 뭐죠? 바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교사. 맞죠? 이런 식으로 뭔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권력에 대해서 좀 오해하지 말게요. 권력이라고 하면은 마치 어마어마한 정치, 경제 이런 권력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권력을요, 우리는요, 생활 속 권력이라고 봐야 돼요. 생활 속 권력이에요. 대한민국 사회는요, 한 살만 많아도 뭐예요? 형이고 누나고 언니잖아요. 언니고 오빠잖아요. 한마디로 한 살이 많아도 그 한 살 많은 게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은요, 내가 너보다 학교 선배야. 권력이에요. 내가 너보다 동아리 먼저 들어와서 선배야. 권력이에요. 너 이번에 우리 동호회에서 들어왔는데 너는 신입이지? 나는 오랫동안 활동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나랑 친해. 권력이 되는 거예요. 한 살 많아도 권력이고. 한마디로 권력은요, 어마어마한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겪는 일반적인 소위 나보다 힘이 있다, 지위가 높다, 나보다 영향력이 높다. 이런 게 다 뭐예요?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력형 성폭력은 뭔가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성폭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성폭력을 하는 게 권력형 성폭력인데 알아둬야 될 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한다 그래서 그게 무조건 성폭력은 아니에요. 왜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성적 행위하면 안 되나요? 아니죠. 권력을 가진 사람도요, 연애를 할 수 있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 권력이 부당하게 행사됐을 때, 권력이 부당하게 행사해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때의 성적 행위는 더 이상 성적 행위라고 보면 안 되죠. 뭐예요? 성폭력, 성적 가해행위라고 본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당하게 그 권력을 행사해서 성적 행위를 하면은 그걸 우리는 권력형 성폭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당하게 자신의 권력을 행사해서 성적 행위를 해서 성폭력으로 만드는 거.
이걸 권력형 성폭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이 권력형 성폭력을 입증하려면은 총 세 가지를 입증해야 돼요. 먼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권력을 가졌다. 가해자는. 두 번째로 뭐예요?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성적 관계를 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했다. 1번, 2번, 3번이 다 입증이 돼야지 권력형 성폭력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 세 개를 한번 입증해 볼게요. 먼저 입증하기 쉬운 게 있어요. 뭐가요? 권력. 가해자가 권력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이거는 입증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딱 보면 되죠. 야, 너 학교 선배네? 너 한 살 많네? 너 직장 상사네? 너 대표네? 등등등등 하면은 바로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바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권력을 가졌다는 거는요, 입증이 쉬워요. 그리고 성적 행위가 있다는 것도, 이것도 입증이 쉽죠. 성적 행위가 있어, 없어? 있었어? 그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입증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뭐가 입증이 어려워요? 바로 이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게 입증이 힘들어요. 왜 입증이 힘든가요? 권력은요, 그 자체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피해자에게는. 우리가 하나 또 오해하지 말게요. 때로는 언론에서 미투 혹은 3년 뒤, 5년 뒤에 과거 당했던 사건을 폭로했다, 알렸다 이런 뉴스를 보면은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그걸 그동안 왜 참았어? 왜 참았어? 아니 가해자가 가해자가 좀 힘 좀 있는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그 힘이 뭐가 무서워서 참았어? 내가 볼 땐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거 그동안 참았다는 게 그동안 참고 견뎠다는 게 더 의심스러워. 내가 보니까 이 피해자 그동안 피해 안 입은 거야. 그런데 뒤늦게 와서 발목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거짓말 하는 거야. 이런 말 하는 경우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는 알고 열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제3자가 볼 때 가해자가 가졌다는 그 권력 별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3자가 볼 때 피해자가 가해자의 그 정도 그것도 신고 못하고 그동안 참았다? 이해 안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요, 제3자의 기준일 때예요. 항상 우리는 그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볼 땐 한중 권력, 별것도 아닌 권력이라 할지라도 피해자한테는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큰 권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야, 그거 별것도 아닌 거 그냥 신고하고 말지 왜 그동안 참았대? 주변에 말할 사람 많은데?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도 피해자한테는 말 한마디 하기 힘든 주변에 털어놓기도 겁나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이에요. 그런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채 아주 안전한 상태에 있는 나는 안전하잖아요. 안전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 왜 그랬대? 왜 그동안 참았대? 왜 그걸 말 못했대? 이해가 안 되네? 라고 말하는 거는요. 그렇죠? 말이 되지가 않죠.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자. 역지사지하자. 어쩌면 이런 류의 사건은요.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하기 이 부분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거 입증이 어려워요. 왜죠? 권력은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 권력이 좋은 방향으로 행사가 되면은 눈에 보여요. 대표적인 게 뭔가요? 자, 예를 들어 유명 정치인 혹은 유명 경제인이 한 사회기관에 기부를 해요. 몰래 기부하나요? 몰래 기부해도 보통 알려지죠? 기자한테도 알리고 주변 사람한테도 알리고 이러면서 알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부한 사실이 막 동네방네 다 알려져요. 언론에 막 나오고. 왜요? 좋은 소식이니까. 좋은 일이니까. 권력은요. 좋은 방향으로 행사될 때는요. 눈에 딱 보여요. 그런데요. 권력은요. 나쁜 방향으로 행사한다? 부당하게 행사될 때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같은 사례예요. 유명 정치인이나 유명 경제인이 누군가한테 뇌물을 줘요. 권력을 나쁘게 행사한 거죠? 그러면 동네방네 떠들면서 뇌물 주나요? 아니에요. 누구도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뇌물을 줘요. 그리고요. 그 사실을 누군가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그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예요. 그게 권력의 특징이에요. 맞아요.
권력형 성폭력에서도요, 가해자는요, 자신의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했다. 이 점을요, 적극적으로 감출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거, 이 부분은 밝혀내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우리는 권력형 성폭력 50년 전에도 있었고 60년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미투를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미투가 우리 사회에서 이슈화된 거는요, 고작 3년, 4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전에는요, 미투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미투가 어떤 의미인지 아셨어요? 설사 아셨다 할지라도 보통은 생활용어죠. 나 햄버거. 그럼 뭐라 그래요? 미투. 넌 뭐 먹을래? 미투. 나도 햄버거. 이런 생활용어로만 우리가 알았지, 미투가 이런 성폭력과 관련된, 성범죄와 관련된 큰 의미가 있다는 거, 하나의 캠페인이라는 거 몰랐단 말이에요. 맞죠? 왜요? 과거에도 권력형 성폭력이 있었지만 과거에는 이 권력이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거, 이 부분을 입증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대부분 희지무지 되거나 아니면 피해자 스스로 애당초 처음부터 고소나 신고를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이 부분, 밝혀내기가 힘든 이 부분을 바로 미투가 해결해 준 거예요. 바로 미투는 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입증하기 위해 나타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입증하나요? 간단해요. 자,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했어요. 그러면요, 잘 보이지가 않겠죠? 네, 특히요, 미투가 되는 사건들 대다수는요, 피해자들이 그 자리에서 즉시 문제 삼는 것보다는요, 몇 년 지나서 문제 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몇 년 지나서. 그럼 몇 년 지났다는 건 뭐예요? 원래부터 증거가 없는 사건인데, 그렇지 않아도 없는 증거가 더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해자가 나한테 나쁘게 말한 거, 성적인 요구를 하면서 부당한 권력을 행사한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 이번에 인사 이동 기간이지? 인사 고가 시즌이지? 이번에 김대리, 이번에 고가 좀 잘 받아야 되지 않겠어? 위태위태한데? 오늘 밤에 시간 어때? 김대리, 연봉 협상 기간이지? 아, 모르겠네. 이번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오늘 밤에 시간 어때? 이런 게 대표적인 자신의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거 이미 몇 년 전이에요. 말은 사라져요. 만약에 그러한 말을 전화로 했어요. 다행히 녹음을 했어요. 하지만 몇 년 지나면 핸드폰 몇 번 바꾸면서 통화 내역이고 문자고 다 지워질 거예요. 이메일도 지워질 거예요. 증거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같이 직장 동료 생활했던 동료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거의 없어요. 하지만 미투를 하면 사정이 틀려져요. 미투를 냈어요. 내가 5년 전에 A 회사에 다닐 때 B라는 대표한테 이런 부당한 성적 요구를 당했다. 권력형 성폭력을 미투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당시 직장 생활을 했던 동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둘 나타나면서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뉴스 봤는데 너 나오더라. 너 B 대표한테 나쁜 짓 당했다며? 그런데 증거 없지. 그런데 그때 너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던 거 내가 경찰서에서 진술해줄게. 그때 너가 그 사람한테 받은 문자 지워졌지? 근데 그 문자 내가 옆에서 같이 봤잖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 경찰에 진술해줄게. 한 명, 두 명 나서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그때 특별히 본 건 없지만은 우리가 다 알잖아. B 대표가 원래 좀 성향이 좀 이상했다는 거. 직원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걸 듣지 않으면은 막 인사상 불이익 주고 막 짜증내고 그런 B 대표의 특이한 성향 혹은 자신의 권력을 악용하는 습관 이런 걸 내가 경찰서에서 진술해 줄게. 한 명, 두 명 이 미투에 따른 위드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권력을 가진 가해자, 그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게 입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형 성폭력이 처벌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미투는요, 이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작금의 미투 운동 방향이 맞아요. 만약에 작금의 미투 운동이요, 용두사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과거로 가는 거예요. 어떤 과거요? 바로 20년, 30년 전으로만 생각해도 돼요. 직장 내에서 부당한 성적 가해행위를 당해도 결코 외부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폐쇄적인 분위기가 사회에 퍼질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미투의 방향이 맞다라고 보여요. 지금 나온 제가 미투에 관련된 거를요, 짧게 영상으로 볼게요. 이 영상은요, 작년인가? KBS 시사기획창에서 제가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위력에 의한 간음죄, 위력에 의한 추행, 이게 우리나라 형법전에 규정돼 있으니까 처벌이 쉽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위력이 아닙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위력이 아니라 바로 위력에 의한입니다. 에 의한. 바로 그 위력이 그 위력이 행사됐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코치였다, 성적 관계가 있었다, 이 두 가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코치였다, 성적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바로 그 코치로서의 자신의 권력을 악용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피해자가 미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 다녔던 사람들이 하나둘 위두위를 합니다. 나 맞아. 그때 같이 회사 다녔는데 그때 우리 피해자가 가해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내가 봤어. 아니면 그때 우리 회사가 가해자가 약간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 우리끼리는 다 알았어. 그런데 그 가해자의 말 함부로 거부하면은 인사상 불이익 받는 거 우리끼리의 암묵적인 침묵의 룰이었어. 내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해줄게. 이렇게 한 명, 두 명 위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가해자, 그 위력, 그 사회적 권력, 그게 부당하게 행사됐다는 게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엔 성인지 감수성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성인지 감수성은요, 아직 이제 국어사전에 아직 명확히 정의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대체로 남녀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 넓게는 성평등 의식과 실천 의지, 그리고 성인지력까지의 성인지적 관점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하는데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저는 좀 간단히 정리해봤어요.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비하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섬세하게 포착할 수 있는 능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비하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섬세하게 포착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보면 돼요. 한국 사회의 남성성은 어떤가요? 남자는 울면 안 된대요. 결혼할 때 남자가 집 정도는 마련해야 된대요. 또 남자가 막 외모를 꾸미고 다니면 좀 보기 안 좋대요. 남자는 무엇보다 리더십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남자는 무엇보다 일에서 성공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가족 생계는 남자가 책임져야 된대요. 그리고 집안의 클 일은 남자가 결정해야 된다고 그러고요. 남자는 무엇보다 능력이 중요하대요. 이게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남성성이에요. 고전적이고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죠.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여성성 한번 볼게요. 이 말과 똑같죠. 자고로 아이돌은 어느 순간이나 예뻐야 된다. 이 사진은 딱 봐도 알죠. 전통적인 어머니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이를 잘 돌보고, 조강지처럼 그러죠. 아이를 잘 돌보고 집을 가사를 잘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한국 사회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이렇게 돼요. 여자는 얼굴이 이쁘면 된다라든지, 애는 엄마가 봐야지, 여자는 시집 잘 가는 게 최고다, 험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여자는, 그리고 여자는 30이 넘으면 아무도 안 들어간다, 여자는 조심해야 된다, 혹은 여자는 옷을 예쁘게 입고 다녀야 된다. 이런 게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고요. 물론 과거에 비하면 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 고정관념 많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기본적으로 이런 고정관념이 아예 사라지지 않고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대체 무슨 상관인가요? 뭐가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각종 직업이 있어요. 우주비행사도 있고요, 운동선수도 있고요, 음악하는 분도 있고, 사진 찍는 분도 있고, 여기 법관도 있고, 잠수하시는 분도 있네요. 여러 가지 분들이 있지만 여기서 과연 누가 여자고 누가 남자인가요? 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딱 이렇게 답변하는데요. 그게 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맞아요. 어쩌면 어떤 직업은 여성, 어떤 직업은 남성이라고 구분하는 행위, 물론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적어졌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걸 왜 남자가 해? 그런 걸 왜 여자가 해? 라고 일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일부 사람들이. 그게 대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직업에 성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남자가 하는 일이야, 남자만 하는 일이야, 남자라서 하는 일이야, 남자여서 하는 일이야, 남자니까 하는 일이야, 남자로서 하는 일이야 말이에요. 하지만 결론은 뭐죠? 여자도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이거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하는 일, 여자만 하는 일, 여자라 하는 일, 아무리 말을 붙여도 결국에는 남자도 결국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남녀 간의 사회에서 하는 역할에는 더 이상 차이가 없어요. 엄마,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우는 거야? 이런 말 아마 남성분들은 어릴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말이 맞나요? 만약에 이 말이 맞다 그러면요, 저를 비롯한 많은 남자분들은 이미 다 이걸 어겼네요.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사람은요, 그냥 울고 싶으면 웃는 거예요.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우는 거지. 남자는 3번 웃는다. 이거는 고정적인 남성성의 고정관념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별이 아닌 능력을 봐주세요. 그러는데요. 우리가요,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남녀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특별히 가리지 않아요. 맞죠? 저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여자 의사, 남자 의사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간호사에 대해서는 여성이 간호사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고정관념일 뿐이에요. 실제로 대학병원이나 이런 곳에 가면요, 남성 간호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과거에 TV에서 우리가 되게 유행했던 SBS의 순풍산부인과라는 코너, 그 시트콤이 있었는데 거기에 표인봉이라는 개그맨이 간호사로 나와요. 그래서 표간 그러는데 그 당시에 그 드라마가 우리 사이에 남자도 간호사를 하네? 라는 의미에서 대단히 좀 충격이라는 표현보다는 재미도 순수하고 좀 황당한 남자가 간호사를 하네? 이런 좀 뭐랄까 좀 신선함이 좀 있었어요. 좀 황당해하고. 근데 지금은요, 그런 걸로 신선해하면 안 되고요, 황당해하면 안 돼요.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대학교 간호대학에 가면요, 이제 남성 신입생이 물론 여성보다는 훨씬 적지만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직업에는 성별도 없고 능력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엄마 장갑, 아빠 장갑이라고 구분할 수 있나요? 아니죠. 실제로 우리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요, 집에서 아빠가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하는 거 이제는 너무 익숙할 거고요. 엄마가 목장갑 끼고 집에 있는 물건 고치는 거 익숙할 거예요. 맞아요. 엄마 장갑, 아빠 장갑의 의미는 이제 없어요. 자, 여사원, 여강사, 여의사, 여배우, 여교수, 여직원, 여기사, 여검사, 여배우. 항상 직업 앞에 남자는 특별히 붙는 게 없어요. 맞죠? 근데 여자는 꼭 여자를 붙여요. 배우도 그냥 배우가 아니라 여배우. 그쵸? 여배우. 기자도 여기자. 사원도 여사원. 근데 저혜성은 여가 아니라죠. 여라는 말을 붙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냥 작가. 그냥 여성 작가면 그냥 작가인 거예요. 여성 작가 혹은 여작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무의식 중에 고정관념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무기라든지 운전이라든지 중장비라든지 고치는 거는 남성의 일. 그리고 화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유병, 주사, 미용 도구는 여성. 이렇게 무의식 중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 이 고정관념 이제는 타파를 해야겠죠. 그렇죠? 아마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도 많이 흐릿해졌지만 더 많이 이제는 경계가 없어질 것으로 보여요. 자,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은요, 어쩌면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성차별적 요소를 아주 예리하게 포착하는 능력이에요. 물론 포착만 해서는 안 되겠죠. 아는 걸 실천에 옮기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런 일상 속에서의 성인지 감수성을 이제는 재판에도 끌어온 거예요.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성범죄 심리시에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어선 안 된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사건이 뭐냐면요. 이 사건을 말씀드리면은 한 대학교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뽀뽀를 한번 해주면 학점을 잘 주겠다라거나 한번 안아주면 리포트를 쉽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로 뽀뽀를 하거나 껴안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 교수의 말은 뭐냐면요, 자기는 그냥 수업 분위기를 재밌게 하기 위해 농담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듣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요, 불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문제를 삼았어요. 그리고 대학 측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수업만 그런 게 아니고 좀 말의 횟수도 많고 좀 이게 말의 좀 질도 안 좋다. 그래갖고 이 교수를 해임을 시켰다는 거예요. 해임을 시켰어요. 근데 이 교수가 나 이 대학교에서 나한테 내린 이 해임 처분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이거를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했는데 법원이 이 교수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교수의 손을 들어주면서 교수의 손을 들어줬던 건 뭐죠? 해임을 취소해라. 한마디로 이 교수가 다시 대학교에 복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법원이 왜 해임을 취소했냐면요. 법원의 입장은 간단해요. 바로 이 학생들의 말을 믿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믿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학생들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그 말을 믿기 힘들다. 한마디로 학생들의 말이 과장돼 있거나 혹은 허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뭐냐면요. 바로 그 학생들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그 시점 그리고 그 이후에 보인 행동 때문에 그래요. 이 학생들은요. 성희롱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한테 교수의 수업을 들었고요. 그 다음 학기에도 교수의 수업을 들었고요. 교수한테 이메일로 상담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교수한테 찾아가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교수 그 당시 수업에 강의 평가를 보면요. 다들 학생들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수업이 사람이 많이 듣는 게 아니었대요. 어떻게 돼 있냐면 교수님이 너무 재밌다. 강의를 너무 재밌게 해줘갖고 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런 식의 강의 평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토대로 봤을 때 이 교수의 행동이 없었거나 있었어도 그냥 어떻게 보면 수업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한 약간 장난 수준이었던 거지 소위 성적 수치심, 성적 불쾌감을 줄 정도의 성희롱이라고 보긴 힘들다. 학생들의 말이 좀 과장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교수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게 뒤집혔어요. 교수의 해임이 뭐예요? 타당하다라고 하면서 바로 성인지 감수성을 처음 언급한 거예요. 자, 대법원이 중요시한 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피해자, 여기서는 학생들이죠. 학생들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라는 거예요. 학생들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라는 거예요. 특수한 사정. 자, 특수한 사정은 뭐냐? 먼저 이걸 한번 볼게요. 법원이요. 당시에 성범죄 소송 시 이 세 가지를 뭐예요? 세 가지를 고려해라고 했어요. 먼저 첫 번째 고려하는 거는요.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자. 한마디로 뭐예요? 피해자가 너 피해 입었는데 왜 진작에 말 안 했어? 그 자리에서? 그러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조차도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이거를 문제 삼지 않았다거나 혹은 왜 이제야 문제 삼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라는 건요.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진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 뭐라고요?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을 볼게요.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은 뭐죠? 딱 하나예요. 피해자는 학생이고 가해자는 교수라는 거예요. 자, 피해자는 학생이에요. 학생이면은 강의 평가할 때 물론 강의 평가가 익명이긴 하지만 수업이 얼마 없다니까요. 괜히 강의 평가 어차피 강의 다 듣고 학점 잘 받아야 되는데 이 교수는 나빠요 막 이렇게 쓰면은 혹시 알아요? 불이익 당할지? 그러니까 강의 평가는 좋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이에요. 졸업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돼요. 그러면 당장 나한테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그 교수 수업 그만 들을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참아요? 아니에요. 가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와의 관계. 성희롱 했으니까 이 교수 이제는 보면 모른 척 할 거예요? 아니에요. 교수 보면은 또 깍듯이 인사하고 교수님이 뭐 시키면 예 알겠습니다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야, 너 왜 계속 수업 들었어? 너 왜 강의 평가 좋게 줬어? 너 왜 질문했어? 그러므로 너는 네가 한 말은 사실이 아닐 거야 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뭐죠?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바로 뭐죠? 피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일반적인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라 이거예요. 피해자 입장.
가해자가 아무리 장난이라고 할지라도 난 장난인데? 난 재미로 그랬는데? 분위기 띄우려고 그랬는데? 라고 했을지라도 뭐예요?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다만 피해자 입장인데 피해자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맞죠? 다 틀려요. 사람마다 성격도 틀리고 적극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 다 틀린데 법원은요. 뭐죠?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법원이 성범죄 심리 시 이제는 꼭 고려해야 될 성인지 감수성의 유형이라고 본 거예요. 이 판결이 나온 후에는요. 자, 모든 이제는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이 판결이 거의 교과서처럼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한번 볼게요. 대학로에 있는 건데요. 몰래카메라 주의래요. 몰래카메라 주의.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폐 카메라가 많으므로 카메라가 안 보인다고 방심은 금물. 계단,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뒤를 가리고 주변을 살피는 습관 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때요? 어떤 느낌이에요? 저런 느낌 안 들어요? 왠지 피해자한테 훈계하는 느낌 안 들어요? 가해자가 아니라? 뭐예요? 내용 보세요. 자, 그 피해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아니라. 일단 몰래카메라를 주의하래요. 피해자한테, 자, 피해자분들, 여기 몰래카메라 많으니까 주의하세요. 자, 첫 번째로요. 여기 몰래카메라 많으니까요. 카메라 안 보인다 그래도 방심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찍히면은 당신이 방심해서 그런 거야. 찍히면은 내가 말했잖아. 주의하라고. 방심을 왜 했어? 피해자 탓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계단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뒤를 가리고 주변을 살펴라. 찍혔으면 뭐라고요? 그러길래 내가 뭐라 그랬어요? 계단 오를 때 뒤에 가리고 주변 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은 피해자가 잘못한 거예요. 맞아요. 이건 문제가 커요. 이 표제판은요. 성범죄, 성폭력의 원인을 누구한테 찾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한테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당장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주 지나가는 시민들이 아주 뼈를 때리는 글을 썼어요. 몰래 찍는데 주의를 어떻게 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금지로 해야 돼요. 몰카를 주의하란다. 물론 미끄럼틀 주의도 아니고. 맞아요. 뭐 여기 길 미끄러우니 주의하세요가 아니잖아. 이건 범죄란 말이에요. 범죄는요. 가해자를 상대로 말해야지 피해자를 상대로 조심하세요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 계단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도 방심하지 마라. 뒤를 살펴라. 밑을 가려라. 이거 다 뭐예요? 성범죄,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한테 찾고 있는 매우 그릇된 성인지 감수성에 어긋난 거예요. 자, 그 말은 뭐예요? 자, 방금 제가 초반에도 말했지만요. 남성도 피해자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사실 남성 피해자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1년 동안 사건 처리를 해도 남성 피해자를 볼 일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안 그래요. 최근엔 제가 무슨 기관이나 이런 데 자문을 가면은 남성 피해자도 많아요. 그리고요. 남뿐만이 아니라 여 뭐예요? 동성 간의 피해도 요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하지만 남성도 성폭력으로부터 법으로 동등하게 보호받는 시대예요. 성폭력 피해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난 남자니까, 너는 남자니까, 남자는 이 정도 넘어가야 돼. 야, 남자가 쪼잔하게 그런 거 갖고 그러지 마세요. 남자도 피해를 입으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도움을 청해야 돼요. 과거에는 몰라도 적어도 지금은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그 남성들을 누구도 야, 남자가 쪼잔하게, 남자가 왜 그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손을 내밀어서 적극 도와줄 거예요. 성폭력의 원인, 아까 전에 제가 몰카주의라고 그거 보셨죠? 그거 잘못됐다고?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한테 찾는 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 볼게요. 성폭력의 원인은 진한 화장이에요? 너 왜 이렇게 화장을 요란하게 하고 다녀? 아니죠? 성폭력의 원인은 화장이 아니에요. 가해자예요. 성폭력은 절대로 피해자 잘못이 아니에요. 가해자의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성폭력의 원인은 술이 아니에요. 뭐예요? 가해자예요. 술이 아니에요. 너 그러길래 밤에 왜 이렇게 술을 먹고 다녀? 피해자의 탓이 아니에요. 성폭력의 원인은 좀 이렇게 노출이 많은 옷이 아니에요. 가해자예요. 너 그러길래 누가 그렇게 짧은 옷 입고 다니래? 누가 그렇게
속살 드러내고 다니래. 아니에요. 피해자에겐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오직 가해자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해자들이 하는 주요 변명들이 이거예요. 사랑해서 그랬어. 나 그게 나쁜 건지 몰랐어. 너를 아껴서 그랬어. 남자는 괜찮을 것 같았어. 이거 다 가해자의 변명일 뿐이에요. 특히 남자는 괜찮다는 거 뭐예요? 남자한테 막 스킨십하고 막 이러면서 문제 삼으면 아이 남자잖아. 남자는 괜찮을 줄 알았지. 이러는 건데요. 아니에요. 남자도 여자와 똑같아요. 똑같이 성적 굴욕감, 성적 불쾌감 느끼고요.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요. 그 부분 남성들도 알아요. 이제 내가 문제를 삼아야 된다는 걸. 그러니까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 가해자들이 하는 가장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다 추가하면은 뭐 비슷한 얘기지만 난 장난이야. 농담이야. 재미삼아 그런 거야. 그것도 가해자가 하는 가장 흔한 변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메신저 성희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메신저로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자리에 없다? 그 자리에 없고 우리끼리 얘기한다? 남이 모른다? 당사자가 모른다? 그러면 용서가 되나요? 아니에요. 이 안에서 오가는 대화만으로도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요. 그 얘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성희롱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나만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특히요. 이런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요. 다 흔적이 남아요. 카톡이든 이메일이든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거든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요. 다 기록에 남아요. 그래서 제가 범죄는요. 범죄 중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온라인을 이용한 범죄는요. 다 잡혀요. 왜요? 항상 흔적을 남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몰카 촬영 또 말씀드렸는데 몰카 촬영은 레드카드 맞죠? 몰래 찍으려다 평생 지키죠? 최근에 이제 몰카가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뭐 몰카뿐만이 아니라 음란물 영상이나 뭐 엠번방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그래요. 자, 우리가 꼭 알지만 누군가를 촬영하는 거는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는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누구를 촬영해도 문제가 되는데 한 명 성적인 영상을 촬영한다?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요. 제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남은 시간은 성폭력에 대한 강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강의 진행할게요. 자, 먼저 성폭력은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를 말해요. 예전에는 이제는 보통 강간, 추행,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는 이런 행위를 말했는데요. 최근에는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에는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성폭력으로 인정하는 추세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권력성폭력. 권력성폭력이 대표적인 예예요. 그리고 성희롱은요. 이제는 뭐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을 얘기하는데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는 성적인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경우 이런 거를 이제는 성희롱이라고 말하는데요. 성희롱이 이렇게 보면요. 육체적 성희롱 같은 경우는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신체를 만지는 거, 안마 이게 다 포함되는데 어쩌면 이건 뭐예요? 성희롱도 되지만 추행도 되는 거예요. 맞죠? 육체적 성희롱은 강제 추행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언어적 성희롱은요. 음란한 농담을 한다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를 한다거나 뭐 성적 관계를 강요한다거나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거나 뭐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이런 게 다 언어적 성희롱이에요. 그리고 시각적 성희롱은요. 음란한 사진이나 낙서 이런 걸 보여주는 행위,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노출하는 이런 걸 또 얘기하고요. 음란한 손짓이나 목짓 이런 것도 다 이제는 성희롱에 포함돼요. 그래서 성폭력과 성희롱은 이런 개념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성폭력과 성희롱의 가장 큰 차이라는 거는요. 내용은 아시겠지만 성폭력은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하지만 성희롱은요. 기업 내 징계의 대상이지 성희롱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성적 농담했는데 그거는요. 성폭력엔 해당이 안 돼요. 그냥 징계예요. 징계의 대상이고요. 손해배상만 가능해요.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해요. 그렇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성희롱을 했어도 그 사람이 직장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공무원이다 그러면은 그 직장이나 공무원 공직에 이제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자영업자야.
그럼 징계를 요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그냥 손해배상만 가능한 거예요. 손해배상만 가능한 거예요. 성폭력과 성희롱은 가장 큰 게 뭐죠? 형사처벌의 대상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그럼 미성년자한테 성희롱하면요? 미성년자 성희롱은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미성년자한테 성희롱하면요 그거는요 아동학대로 분류가 돼요.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분류가 돼갖고 얘 뭐예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성폭력 성희롱의 핵심 요건은요 최근에 과거에는 뭐 폭행이 있었냐 협박이 있었냐지만요 최근에는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대단히 중시 여겨요. 가해자의 의도나 저항의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가해자는 좋아해서 호감이 있어서 장난으로 가해자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항의 문제도 아니에요. 피해자가 왜 그 당시에 저항을 했냐 안 했냐. 과거에는 저항의 문제를 좀 다뤘어요. 예를 들어 어떠한 성폭행위가 있었는데 옆방에 있던 사람이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 그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를 못 들었다? 저항을 하지 않았다? 저항을 하지 않은 것이 않았다면 그것은 허락을 했기 때문이다. 동의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성범죄는요 정말 큰 물리력의 행사예요.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정말 온몸이 압도되고 온 정신이 압도될 정도로 정말 중대한 범죄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저항을 한다? 저항을 할 수도 있지만요 대다수는요 아마 저항할 생각도 못 할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을 캐치를 해서요 지금은요 저항의 문제도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상대방이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자발적인 동의를 했는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자발적인 동의를 했는지가 문제예요. 동의라는 거를 한번 제가 짧은 영상을 통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동의를요 바로 커피를 대접하는 행위로 할게요. 차를 대접하는 행위. 그거와 비교할게요. 내가 차가 먹고 싶다 그래서 차를 대접하면은 좋은 거죠. 잘 마시면 되죠. 그런데요 차를 마시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차를 끓이는데 차를 끓이는 동안 상대방이 마음이 변했어요. 차를 안 마시겠다요. 그러면은 너 먹기로 했으니까 억지로 들어부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아니면 내가 차를 끓이는 동안 상대방이 뭐래요? 잠이 들었어요. 자고 있는 사람 입에다가 억지로 부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차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차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도 너는 차를 마셔야 돼. 싫다는 사람은 억지로 차를 먹이면 돼요? 그러면 안 되죠. 바로 성적 관계를 바로 이 차를 대접하는 것과 비교한 짤막한 영상을 보고 다음 강의 이어갈게요. If you're still struggling with consent, just imagine instead of initiating sex, you're making them a cup of tea. You say, "Hey, would you like a cup of tea?" And they go, "Oh my God, fuck yes, I would fucking love a cup of tea, thank you." Then you know they want a cup of tea. If you say, "Hey, would you like a cup of tea?" And they're like, I'm not really sure. Then you could make them a cup of tea, or not, but be aware they might not drink it. And if they don't drink it, then, and this is the important part, don't make them drink it. Just because you made it doesn't mean you are entitled to watch them drink it. And if they say no thank you, then don't make them tea. At all. Just don't make them tea. Don't make them drink tea. Don't get annoyed at them for not wanting tea. They just don't want tea, okay? They might say, "Yes, please. That's kind of you." And then when the tea arrives, they actually don't want the tea at all. Sure, that's kind of annoying as you've gone to all the effort of making the tea, but they remain under no obligation to drink the tea. They did want tea, now they don't. Some people change their mind in the time that it takes to boil the kettle, brew the tea, and add the milk. And it's okay for people to change their mind. And you are still not entitled to watch them drink it. And if they're unconscious, don't make them tea. Unconscious people don't want tea. And they can't answer the question, "Do you want tea?" Because they're unconscious. Okay, maybe they were conscious when you asked them if they wanted tea. And they said yes. But in the time it took you to boil the kettle, brew the tea, and add the milk, they are now unconscious. You should just put the tea down. Make sure the unconscious person is safe. And this is the important part again. Don't make them drink the tea. They said yes then, sure, but unconscious people don't want tea. If someone said yes to tea, started drinking it, and then passed out before they'd finished it, don't keep on pouring it down their throat. Take the tea away. Make sure they're safe, because unconscious people don't want tea. Trust me on this.
If someone said yes to tea around your house last Saturday, that doesn't mean they want you to make them tea all the time. They don't want you to come around to their place unexpectedly and make them tea and force them to drink it going, but you wanted tea last week. Or to wake up to find you pouring tea down their throat going, but you wanted tea last night. But if you can understand how completely ludicrous it is to force people to have tea when they don't want tea, and you're able to understand when people don't want tea, then how hard is it to understand it when it comes to sex? Whether it's tea or sex, consent is everything. And on that note, I'm going to go make myself a cup of tea. 동의에 대한 성행위에 대한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차를 대접하는 그런 걸 풀어갔는데요. 어때요? 상당히 잘 만들었죠? 요대로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정상적인 판단하에 뭐예요? 정상적인 판단하에 정상적인 판단하에서 자발적인 동의가 있을 때만 우리 동의라고 본다는 거예요. 뭐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을 많이 고려해라 그래요. 이 사건은요, 한 교장 선생님이 그 젊은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젊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뭐 이렇게 술자리를 가졌나 봐요.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분위기가 좀 썰렁한데 내가 분위기 좀 띄워야겠다라고 하면서 농담을 했는데 바로 오행시를 지은 거예요. 진달래 택시. 진짜 달래면 레 줄래 택도 없다 CX 놈아. 진달래 택시 진짜 달래면 줄래 택도 없다 CX 놈아. 이걸 농담으로 했고요. 그 외에도 뭐 방석집 같이 이제 성매매 업소 얘기를 좀 했나 봐요. 그게 이제는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했고요. 이제 그 부분을 문제를 삼아서 성희롱이라고 이제는 신고를 했는데 우리 해당 교장 선생님은 이런 거예요. 나는 좀 분위기를 띄우려고 농담을 한 거다라고 말해요. 자, 이거 장난 또는 농담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성희롱이라고 봐야 되나요? 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요. 성과 관련된 문제, 특히 성범죄,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는요. 어쩌면 서로의 거리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사람 간의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는요.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사람을 믿냐, 그 사람하고 친밀하느냐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요. 우리가 연애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남녀가 만났어요. 처음 소개를 받았어요. 처음부터 손을 잡고 껴안고 그러나요? 스킨십을 하나요? 아마 그런 행위를 하면 우리는 성추행이라고 그럴 거예요. 왜요? 둘 사이에는요. 그 정도의 친밀감이 없거든요. 한마디로 둘 사이는요. 처음 만났기 때문에 서로 존칭을 하고 서로 이 정도 떨어져 걷고 앉을 때도 이 정도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남의 횟수가 점점 2번, 3번, 4번 점점 늘어나고 만나는 기간도 한 달, 2달, 3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둘의 사이가 점점 좁혀져요. 나중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연애를 시작하고 그러면요. 팔짱을 끼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을 잡고 서로 입을 맞추고 스킨십이 가능해요. 그럼 그 스킨십, 그때는 우리가 추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사랑스러운 애정행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처음과 나중의 차이는 뭔가요? 왜 처음에는 추행인데 나중에는 그걸 애정행위라고 하나요? 맞아요. 서로 간의 거리의 문제예요. 처음에는 서로 간의 친밀감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까지만 허용을 한 거예요. 이 거리를 뛰어넘어서 들어오면 추행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서로 간의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 간에 자주 만나게 되면 이 관계가 좁혀져서 지금은 옆에 살이 닿아도 전혀 걸어다니면서 팔꿈치가 닿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사이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성적 농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20년 지기, 30년 지기 친구한테 약간 성적인 농담을 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아마 나 불쾌해 이럴 수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재밌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20, 30년 지기 친구는요 이미 서로 간의 관계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웬만한 농담은 다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처음 본 사람한테 성적 농담한다면, 몇 번 보지 않은 사람 성적 농담한다면, 아니면 직장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한테 성적 농담을 한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들은요 나한테 왜 그러지? 불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어떠한 이 성과 관련된 문제는요 고정적인 게 아니에요.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얼만큼 가깝냐, 뭐냐, 얼만큼 그 사람과의 나의 그 밀접하냐, 밀접하지 않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안은 보세요.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이에요. 아무래도 성적 농담을 자유롭게 하기에는 껄끄러운 사이죠. 이런 자리에서 성적 농담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성희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성은 뭐라고요? 성과 관련된 문제는 뭐라고요? 서로 간의 거리를 지키지 않을 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과 나의 거리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예, 방금 전에 성적 관계는 서로 합의, 동의가 피해자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동의가 또 필요 없는 게 있어요. 동의가 의미가 없는 게 말은 뭐냐? 미성년자예요. 실제로 13세 미만의 아동은요 성적 행위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은 뭐냐면요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거예요.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이 교사는요 이 학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학생 역시도 우리 선생님의 강제력은 없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법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은 육체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성관계를 합의했더라도 이는 강간과 똑같다 라는 말을 했어요. 뭐죠? 바로 13세 미만의 아동은요 성행위에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한마디로 그게 합의든 뭐든 무조건 범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주의할 건요 13세잖아요. 그런데 최근 2020년 6월에 법이 개정됐어요. 이제 13이 아니라 16세예요. 법이 개정돼서 올해 6월부터는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요 성관계에 대한 동의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이런 사건이 또 벌어지면 중초등학교 중학생하고의 만약에 성관계가 있었다, 추행이 있었다, 그럼 무조건 그거는 아청법 위반이라는 거. 그거 꼭 나이를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폭력 성희롱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성폭력 성희롱의 특징의 가장 큰 건 뭐냐면요, 바로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 생판 모르는 남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 참 특이한 건데요. 얘가 아니라 통계를 보면 명확해요. 먼저 성인의 경우에는요, 아는 사람 사이 성폭력이 전체 성폭력의 83%를 차지한대요. 여성가족부나 성폭력 상담소나 민우의 성폭력 상담소나 다 비슷한 결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폭력 같은 경우에도요, 가해자의 88.1%가 아는 사람이래요. 가장 많은 건 동급생, 친구예요. 23% 정도 되고요. 친척이 9.8%, 친부가 9.3%, 의부가 7.7%, 교사가 7.6%, 형제가 5.2%예요. 여기서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친부가 9.3%예요. 자, 전체 피해자 10명 중에 1명은 친아버지가 가해자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팩트예요. 2012년 서울 해바라기 아동센터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요? 바로 여기 우리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우리는 아는 사람이 뭐야? 아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조심하니까. 내 주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런 통계 자체가 납득이 잘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알아둬야 될 거는요, 바로 범죄는요, 교통사고와 똑같아요. 우리 교통사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신호 잘 지키고 내가 아무리 안전띠를 잘 매도 사고 안 나나요? 내가 아무리 신호 잘 지켜도 사고 안 나나요? 아니에요. 사고는 나요. 누가 와서 들이받으면 나 다치고요. 심지어는 목숨도 잃어요. 심지어는 들이받은 그 사람이요, 과실이 이러쿵저러쿵 하잖아요. 어느 순간 나도 가해자가 돼 있어요. 바로 범죄는 교통사고와 똑같아요. 내가 안 그러니까, 내 가족이 안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이 안 그러니까 나한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교통사고처럼 우리 성범죄도 나한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이 부분은 항상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요, 전체 피해자 대다수는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와 같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어요. 그럼 여기서 성폭력 범죄의 특징이 나와요. 뭐죠? 가까운 사람한테 일어난다. 가족, 친구, 친척. 그러면요, 가족, 친구, 친척으로부터 일어나는 범죄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신고를 잘하지 못한다. 그 말은 뭐죠? 바로 은폐된다는 거예요. 바로 은폐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계신 우리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제가 우리 강의 들으시는 분의 지갑에서 5만 원을 훔쳤어요. 저한테 달라고 하시겠죠? 제가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신고를 하실 거예요. 그럼 저는 둘 중에 하나예요. 5만 원을 돌려주고 이번 한 번만 봐달라고 빌거나, 그리고 선처를 구하거나, 아니면 5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 뭐 5만 원 절도했으면 뭐 5만 원에 해당하는 처벌이 있겠죠. 뭐 벌금을 받든 구류가 있든 아마 그런 처벌을 받고 끝낼 거예요. 네. 그런데 선생님의, 아니 여기 계신 강의 들으시는 분의 가족, 친구, 친척이 5만 원 훔쳤어요. 돈을 안 줘요. 그러면 신고하실래요? 대부분 신고 안 하실 거예요. 아니, 다 신고를 안 하실 거예요. 왜요? 가족, 친구, 친척이니까. 맞죠? 이렇게 가족, 친구, 친척으로부터 일어나는 범죄,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이렇게 쉽게 은폐가 돼요. 그리고 은폐되는 범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은폐되는 범죄는 반드시 반복해요. 저는 또 5만 원이 필요해요. 강의 들으시는 우리 분들의 지갑에 손을 댈까요? 안 댈 거예요. 왜요? 이전에 손을 한번 댔다가 크게 한번 혼이 났잖아요. 저는 아마 근처에도 안 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강의 들으시는 분들의 가족, 친구, 친척이 가해자였다면 그 사람들 또 돈이 필요해요. 누구 지갑에 손을 댈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지갑에 손을 대는 거예요. 왜요? 내 범죄를 은폐시켜주는 사람이잖아요. 괜히 다른 사람의 지갑에 손을 대면은 처벌될 수 있잖아요. 자, 보세요. 가까운 사람, 가족, 친구, 친척으로부터 일어나는 범죄는 은폐된다. 은폐되는 범죄는 반복된다. 반복되는 범죄는 그 횟수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 재질이 불량해진다. 이게 범죄의 공식이에요. 이게 성범죄의 공식이에요. 그리고 이 공식을 가장 여실히 보여주는 게 뭐냐? 바로 아동학대예요. 아동학대는요, 실제로 아동학대의 가해자는요, 92%가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83%가 부모로부터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아동학대가 90% 가정이고, 가정이 그 중에 83%가 부모니까, 실제로 가정 외에 일어나는 거는 한 8%, 9%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동학대 그러면 가장 많이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곳이 하나 있어요. 어디죠? 바로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집. 맞죠? 어린이집이 항상 아동학대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다 CCTV를 의무화로 설치했잖아요. 우리가 뭐 유치원이나 태권도 학원에 설치는 안 하지만 어린이집은 다 설치한단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의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실제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주범처럼 보이지만요, 전체 아동학대의 92%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걸 고려한다면요, 나머지 8% 중에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은요, 아마 1, 2%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의 수위 어떤가요?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한번 뉴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선생님이 아이를 때려요. 선생님이 아이한테 막말해요. 선생님이 아이한테 뭘 던져요. 선생님이 아이를 벌을 세워요. 선생님이 아이한테 억지로 먹여요. 거의 제가 말한 거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92%를 차지하는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는 그 수위가 어떤가요? 예, 토막 내서 냉장고에 넣죠. 그리고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질식시켜 죽이죠. 그리고 뭐 때려갖고 거의 뭐 불구로 만들죠. 제 말 맞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은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일어나면 은폐돼요? 원장 선생님이 다 불러놓고 우리 시위하자 그래요? 아니죠. 은폐가 안 돼요. 은폐가 안 되니까 뭐예요? 반복이 안 돼요. 반복이 안 되니까 어때요? 예, 막장으로 안 가요. 근데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는 어때요? 네 아빠잖아, 네 엄마잖아, 네 할아버지잖아, 네 형이잖아, 네 언니잖아. 이번만 넘어가자. 은폐예요. 은폐하니까 어떻게 돼요? 반복돼요. 반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 손을 때렸다가 나중에 발로 때리고 나중에 바꾸기고 점차 행동이 과해지는 거예요. 점차 재질이 불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토막내서 냉장고에 넣어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것까지 가는 거예요. 바로 은폐에서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식 그대로 성폭력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폭력은 뭐예요? 은폐하면 안 돼요. 은폐하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초반에 그랬죠? 당당하게 신고하라고. 근데 한마디 빠졌다고 했잖아요. 뭐가 빠졌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신고하라고. 왜요? 한 번 은폐하면요, 막장으로 가요. 그게 성폭력 범죄의 특징이에요. 선생님의 주변 사람이 만약에 이런 피해를 겪고 있다, 절대 용서해주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서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해야 돼요. 그게 더 이상의 추가 범죄를 없애는 거고요. 그게 또 가해자한테도 좋은 거예요. 왜요? 가해자도요, 여기서 끝내줘야지 더 이상의 추가 범행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정신 차리게 해주는 거는 즉시 신고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성폭력 관련 법률의 체계인데요. 실제로 성폭력 범죄는요, 형법이 기본이 되지만요, 형법에는 이제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중강간, 준자가 붙는 거는요, 중강간, 중강제추행은요, 한마디로 약간 술에 취했거나 자고 있거나 이런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라거나 아니면은 성행위라거나 아니면 추행을 하게 되면은 중강간, 중강제추행이에요.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간음죄, 뭐 이런 거, 강간치상, 강간치사 이런 게 이제는 형법에 있고요. 근데 실제로 실무에서는요, 이런 형법도 적용이 되지만 사실 특별형법이 더 많이 적용돼요. 바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하고 아청법 많이 들어보셨죠? 아청법이 가장 많이 적용이 되고요. 그게 이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또 법이 또 있어요. 이게 또 많고요. 또 전자장치 부착법이죠. 이건 뭐예요? 예, 전자발찌법이에요. 전자발찌법. 그리고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죠. 이건 화학적 거세법이에요. 실제로 화학적 거세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이 아니냐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위헌이 아니라고 했어요. 합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화학적 거세도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가해 제한 결국 우리나라 법 체계를 보고 흐름을 보면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점점 중하고요. 처벌 방법 역시 아주 다양해지고 있어요. 왜? 성폭력은요. 처벌하는 게 끝이 아니거든요. 처벌한 이후에 이제 후속 절차로 재발을 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어쩌면 전자발찌나 뭐 화학적 거세 이런 거는 재발을 막기 위한 이제 부가적인 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다양해지고요. 또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강화되고 있어요. 특히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이 나와 있어요. 의료 지원, 법률 지원, 모든 지원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점차 더 갖춰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몇 가지 좀 중요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성폭력 범죄의 특례에 대한 관한 특례법을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먼저 요걸 좀 볼게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대중교통이나 공연이나 뭐 집회 장소 이런데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뭔가 추행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가중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도 마찬가지인데요. 카메라 촬영은 이제 최근 N번방으로 인해 더욱 이제는 더 형량이 높아졌고 더욱 구체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안처법을 한번 보면요. 안처법은 기본적으로 형량이 높아요. 아까 앞서서 여기서 보면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잖아요. 그러면 13세가 아닌 나머지 미성년자는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기본적으로 형량이 매우 높고요. 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요. 아동청소년이 나오거나 아니면 아동청소년처럼 보이는 표현물, 애니메이션도 다 포함이에요. 이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요. 제작, 수입, 수출하면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높고요. 배포, 제공, 상영에도요. 실형을 법정형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은요.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이 되고요. 최근에 법이 추가됐는데 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은요.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돼요.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처벌이 되게끔 했어요. 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및 관리 강화인데요. 전자발찌 부착하고 양화학적 거세하고 취업 제한하고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다 적절히 이제는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오늘 이제는 제가 성인지 감수성과 함께 이제는 그 성폭력에 대한 간략한 이제는 뭐 법률적인 이제는 강의도 해드렸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요. 어쩌면은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서도 말했지만 이 성폭력 범죄의 특징은요.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죄의 행태가 날로 이제는 진흥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그 강의 들으시는 우리 분들께서는요. 오늘 강의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지역사회에 이제는 뭐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 뭐 이런 역할로서 주변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적극 좀 손 좀 내밀어 주시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걸 오늘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성인지 감수성을 기반으로 이런 성적 문제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강의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